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알에서 태어난 영웅이 거대한 왕국을 세웠다는 이야기. 바로 고구려 건국 시조, 주몽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신화와 역사가 교차하는 지점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몽하면 보통 신화 속 영웅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그가 단순히 신화에 기댄 게 아니라 그 신화적 정당성을 스스로 만들고 또 현실 정치와 아주 절묘하게 결합시킨 인물이더라고요. 고대 국가를 아주 성공적으로 창업한 뛰어난 전략가였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정치 기술을 정말 능숙하게 활용한 거죠. 그렇죠.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의 자료들을 통해 주몽서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정치적 또 문화적 코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고구려 건국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뒤에 가려진 인물들, 그 실제 역할까지 좀 다각도로 조명해 볼까 합니다. 네,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서는 거죠. 맞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 질서가 재편되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주몽과 고구려 건국의 의미를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주몽의 탄생 배경부터 살펴보죠. 아버지는 하늘신의 아들 해모수,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 와, 이 설정 자체가 시작부터 정말 범상치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점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신비롭게 보이려는 걸 넘어서요. 당시 고구려 건국 세력이 초기부터 어떤 방향을 지향했는지 그 문화적 융합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적 융합이요? 네. 하늘을 상징하는 해모스는 북방 유목민족의 그 천신숭배 사상을 나타내고 물을 상징하는 유화는 하천 중심의 농경 문화를 대표하죠. 아하. 그러니까 주몽은 하늘과 물, 유목과 농경, 당시 만주 지역의 핵심적인 문화 코드를 모두 이어받은 존재다. 이렇게 설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하늘과 물이라. 네. 이건 고구려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문화와 인적 자원을 통합하려는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주몽의 그 뛰어난 활쏘기 능력 있잖아요. 네네. 그건 역시 유목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는 거고요. 하늘과 물의 결합이라니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알에서 태어났다는 점이죠. 아, 맞아요. 난생설화. 유아 부인의 햇빛을 받고 잉태해서 알을 낳았는데 당시 부여왕이었던 금화왕이 이걸 좀 불길하게 여겨서 버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온갖 동물들이 나타나서 보호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유명합니다. 네, 그 난생설화 이게 북방계 민족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이 깊다고 보통 해석합니다. 태양 숭배요? 네, 알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생명력, 또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주몽은 보통 인간과는 다르다. 신성한 존재다. 이걸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건국의 정당성, 그리고 왕권의 신성함, 이걸 극대화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신화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신성한 혈통의 비범한 탄생 설화까지 가졌는데 그런데도 주몽의 초기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어요. 특히 그 뛰어난 능력이 오히려 문제가 돼서 부여 왕자들, 그중에서도 대소 왕자의 아주 극심한 시기와 견제를 받아서 목숨까지 위협받게 되는데요. 이런 시련과 극복 과정이 어찌 보면 전형적인 영웅서사 구조처럼 보이는데 청취자분의 자료를 보면 이걸 단순한 문학적 장치 이상으로 해석하더라고요. 당시 부여 내부의 실제 정치적 분열을 반영한다? 이런 관점이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고귀한 혈통, 비범한 능력, 그리고 예기치 못한 시련과 위기, 조력자의 도움으로 이걸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한다. 이 구조 자체는 나중에 홍길동전 같은 영웅소설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원형이죠. 그렇죠. 하지만 주몽의 경우는 이게 단순한 문학적 플롯이 아니에요. 당시 북부여의 기득권 세력, 그러니까 금화왕과 대소왕자로 대표되는 그 세력으로부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분리 독립해 나가는 그 역사적 과정을 신화적으로 정당화하는 서사로 읽어야 합니다.
아, 정치적 분열을 신화로 포장했다 이런 관점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부역의 내부의 엘리트가 분화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이 필연적이다. 이걸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위기 극복의 클라이맥스는 역시 그 엄니대수 건너는 장면 아닐까요? 부역 기병들한테 쫓겨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강가에 이르러서 자신이 천재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물고기랑 자라떼가 막 떠올라서 다리를 만들어줬다는 그 어별부대, 의별부유 이야기.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네, 정말 그렇죠. 그 장면은 주몽의 신적인 권위를 공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부여와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천권은 하늘의 뜻이다. 이걸 아주 극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어요. 청취자분의 자료들이 신화적인 도움 못지않게 그 인간적인 조력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인간적인 조력자요? 네, 망명길의 주몽을 따랐던 오이, 마리, 혁보, 이른바 오마이업이라고 불리는 이 세 사람의 존재가 중요하죠. 이 사람들이 그냥 부하가 아니었어요. 때로는 주몽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던 아주 강직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오, 그랬군요. 네, 예를 들면 고조선 유민 압송 문제 같은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주몽에게 직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런 핵심 측근들이야말로 주몽이 새로운 땅에서 정치적, 군사적 기반을 다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현실적인 버팀목이 되어준 거죠. 신화적인 권위와 현실적인 조력의 결합. 흥미롭네요. 그렇게 부여를 떠나서 오이, 마리, 혁보와 함께 도착한 곳이 졸본인데 근데 이곳은 이미 토착 세력이 나름의 기반을 다지고 있던 곳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혈혈단신 망명객이나 다름없었던 주몽이 어떻게 이 지역 세력을 규합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청취자분의 자료가 아주 핵심적인 통찰을 제시하는데 신화적 정당성만으로는 안 되고 주몽의 성공에는 소선호라는 현실 정치와 경제력의 결정적 변수가 있었다는 거죠. 네, 바로 소선호입니다. 그녀는 고구려 건국의 킹메이커,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킹메이커. 네, 졸본 지역의 유력자였던 연타발의 딸이었고 이미 북부여 왕족 출신인 우태와 결혼해서 비류, 온조 두 아들을 둔 과부였지만 그녀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기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가 단순히 기득권에 안주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졸본 지역이 처한 시대적 과제,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여러 세력을 통합해서 강력한 국가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전략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소선호는 주몽의 어떤 점을 보고 그를 파트너로 선택했을까요? 망명객 신세였던 주몽에게서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아마 주몽의 그 뛰어난 무예 실력이나 카리스마, 또 좋은 말을 알아보는 안목 같은 개인적인 능력도 봤겠지만 무엇보다 고향과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서 과감하게 남쪽으로 내려온 그의 극벤처 정신, 그리고 리더십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벤처 정신이요? 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막대한 자본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졸본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주몽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거죠. 이건 마치 영향 있는 창업가 주몽에게 뛰어난 투자자 소선호가 자본과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켜서 새로운 기업 고구려를 설립한 것과 같은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벤처 투자자 소선호라니 정말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그렇죠. 주몽의 신화적 권위와 소선호의 현실적인 힘,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서 비로소 고구려 건국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가능해진 겁니다. 소선호가 없었다면 주몽의 건국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라니 그녀 영향력이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주몽의 신화적 카리스마와 소선호의 현실적인 자본력, 정치적 기반이 시너지를 내면서 고구려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군요. 아마 당시 졸본 지역이 가지고 있었을 그 철기 제조 기술 같은 물적 기반 역시 소선호 세력의 지원 아래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소선호는 고구려 건국의 핵심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 온조를 도와서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를 건국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한 인물이 두 개의 고대 왕국 건국에 이렇게 깊이 관여한 사례는 세계사적으로도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도 삼국사기 같은 주요 역사 기록에는 그녀에 대한 서술이 매우 적고 단편적이에요. 때로는 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기도 하고요. 아니,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부족하고 불분명한 걸까요? 혹시 의도적인 누락이나 왜곡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많은 역사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고대 그리고 중세의 역사관 속에서 여성인 소선호의 역할과 업적이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심지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참 역설적인 게 그 단편적이고 때로는 일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에 따르며 일하는 방식으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그 기록들 속에서도 그녀의 막대한 영향력과 비범함은 숨길 수가 없어요. 아, 바로 이거 자체가 그녀가 단순한 왕비나 왕의 어머니, 그 이상의 존재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또 의미심장한 지점이네요. 소선호와 그녀가 이끌던 세력은 고구려 건국 이후에 초기 오부족 연맹체제 내에서 손오부 등으로 편입되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고구려 건국이 결코 주몽이라는 한 명의 영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세력의 복잡한 연합과 협상의 결과물이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주몽은 기원전 37년 졸본 지역의 도읍을 정하고 고구려를 건국했고요. 사후에는 동명성왕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건국 직후에는 인근의 비류국 송량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또 행인국을 정벌했으며 기원전 28년에는 부곡절을 멸망시키는 등 아주 빠르게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오, 생각보다 빠르게 확장했네요. 네, 이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초기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중앙집권적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놓은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완전한 의미의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는 이후 율령, 즉 법과 제도가 반포되는 소수리왕 때 완성되지만 주몽시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단계였죠. 고구려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 나갔군요. 그렇다면 건국 초기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특히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여와는 건국 과정에서의 그 갈등 때문에 완전히 적대적이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복잡한 양상이었을까요? 그 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분명 경쟁 관계였지만 동시에 일종의 전략적인 우호 관계, 즉 화친 관계를 유지했던 정황들이 보여요. 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후대 부여왕이 고구려에 보낸 외교 문서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선왕, 금하왕께서 그대의 선왕, 동명왕과 서로 사이가 좋았다. 아, 그런 기록이 있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서쪽에 강력하게 버티고 있던 한나라 세력,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북부에 설치되었던 랑낭군 같은 한사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북쪽의 부여와 신생 고구려가 암묵적인 협력, 내지는 최소한의 충돌 회피, 이런 지정학적 균형 외교를 펼쳤음을 시사하는 거죠. 건국 초기부터 상당히 현실적이고 노련한 외교 감각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외교적 균형 속에서 안정을 찾는 듯 했는데 바로 그 성공이 내부적으로는 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폈군요. 청취자분의 자료에 따르면 주몽의 부여에 두고 왔던 아들 유리가 장성에서 아버지를 찾아오면서 예기치 못한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지게 되죠. 네, 바로 그 지점에서 고구려 초기 역사에 또 다른 중대한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주몽이 결국 친아들인 유리를 태자로 책봉하잖아요. 그러자 건국의 동반자였던 소선호는 여기에 크게 반발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네. 대신 자신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그 막대한 세력을 이끌고 과감하게 남쪽으로 이주를 결행합니다. 이 결정이 비록 왕위 계승 갈등이라는 내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고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소선호 세력의 남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소선호와 온조 세력이 한반도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한강 유역에 새로운 나라, 바로 백제를 건국하게 되죠. 아, 백제 건국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이로써 만주 지역의 고구려와 한반도 중남부의 백제라는 이 예맥계통의 강력한 두 국가가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협력하는 소위 쌍두마차 체제가 형성된 겁니다. 쌍두마차 체제. 그렇습니다. 이는 당시 강력했던 한나라의 동방 팽창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이후 우리가 아는 삼국시대의 기본적인 구도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선호 개인의 결단이 한반도와 동북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셈이죠. 정말 파란만장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건국서사입니다. 주몽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면 하늘의 자손이라는 신화적 아우라를 가진 영웅인 동시에 시대의 변화를 읽고 현실적인 연합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뛰어난 정치 전략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결국 신화적 정당성 확보,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구축, 마지막으로 소선호로 대표되는 경제력 기반과 토착 정치 세력과의 성공적인 결합,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몽 신화 자체도 그 서사 구조나 문학성이 매우 뛰어나서 이후 한국의 여러 영웅설화나 고전 소설의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청취자분의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몽이나 고대사를 접할 때 흔히 만나게 되는 대중매체, 특히 사극 드라마의 묘사와 실제 역사 기록 사이의 간극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주몽에 등장했던 소탄이나 연무탄 같은 폭발성 무기 있잖아요. 사실 그건 당시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역사적 근거가 좀 희박한 극적인 재미를 위한 설정이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역사를 다루는 대중매체를 접할 때 항상 좀 유념해야 할 지점입니다. 시청자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각색은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 자체로 오인되어서는 좀 곤란하죠. 고구려의 진정한 강점은 그런 가상의 판타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동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수한 철기 재련 기술과 강력한 기마군단, 그리고 주몽, 소선호, 오마엽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과 세력이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그 효율적인 조직력과 국가 운영 시스템에 있었던 거죠. 특히 고구려 건국과장을 단순히 특정 민족의 배타적인 우월성 신화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저희가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북방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융합, 또 부역의 이주민과 졸본 지역 토착 세력의 연합 같은 그런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요소들이 결합된 훨씬 더 복잡하고 국제적인 성격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그런 열린 시각이 중요하겠군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극 드라마가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하지만 때로는 좀 과도한 영웅주의나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역사의 다층적인 모습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따라서 대중매체를 즐기면서도 그 내용 이면에 있는 학문적인 연구 성과나 역사적 맥락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대사는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훨씬 더 다채로운 색깔과 복잡한 결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주몽서사의 이면을 깊숙이 한번 탐색해 보았습니다. 신화적인 권위를 내세운 영웅 주몽, 그의 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킹메이커이자 전략가 소선호, 그리고 신성한 명분과 현실적인 동맹이 만나서 거대한 국가를 탄생시킨 그 역동적인 과정까지 정말 흥미롭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몽과 소선호의 이야기는 이게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신화와 역사, 이상과 현실, 리더십과 파트너십, 그리고 개인의 야망과 시대적 요구가 어떻게 서로 맞물리고 작용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영웅서사 너머에 있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역사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하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몽과 소선호의 관계는 단순히 정치적 연합이나 거래를 넘어서는 어쩌면 고대 사회라는 맥락 속에서 권력과 젠더가 어떻게 교차하고 상호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더욱 심층적인 사례는 아닐까요? 만약 소선호에 대한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고대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역사를 좀 더 깊고 넓게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는 즐거운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